이렇게 책을 보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무한한 생명에 대해서 11장에 모든 무한한 생명, 알타미라 동굴은 풍광이 좋은 스페인 북부의 해안에 떨어진 내륙이 있다. 푸른 초원과 완만한 능선에 어선 이 마을의 유서 깊은 건물과 도로 포장된 도로들은 16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1868년 사냥길을 따라가던 한 사냥꾼이 이 동굴을 발견했다. 그 뒤에 10여 년 동안의 사냥꾼들은 그 동굴을 폭풍과 들이닥칠 때 피난처로 사용했다. 이 동굴의 역사적인 의미는 나중에 한 소녀가 발견했다. 알타미라 동굴은 당시 돈 어르셀리 나라 귀족 집안의 영지 안에 있었다. 아마추어 고고학자인 셀러노가 9살 난 딸 마리아를 데리고 동굴 탐사에 나선 것이 1879년이었다. 그가 뼈와 화살촉을 찾으려고 동굴 바닥을 내려다보고 있을 때에 마리아는 천정을 가리켜 소리쳤다. 미라 바바 부에노스 아바 황소들이에요. 석기시대 인간이 그런 동굴 벽화가 처음 그 동굴에도 벽화가 있었다는 거지. 되는 순간이었다 말이요. 그때부터 20년 가까이 고고학자들은 알타미라 동굴의 그림들이 정교한 날조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20세기 들어들 쯤에서 불운하게도 마디살레나가 죽은 다음에 가장 비판적인 학자들도 동굴벽에 그려진 돌소와 다른 동굴들의 생성 그림이 적어도 수만 년 전 곧 선사시대의 것이라고 확신하게 되었다. 알타미라 동굴에 뒤에서 수만 년 전의 동굴 벽화, 무덤, 장식품, 조각, 정교한 동호구들이 잇따라 발견이 되었다. 고고학자와 인류학자에 따르면 그 같은 인공적인 물건들은 진정한 의미와 문화가 처음 초래했음을 보여준다. 또 이를 남긴 사람들은 현대 인류로 진화하기 시작했던 전환기에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한다. 이 시기에 은하가 발생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의심의 여지가 없다. 문화가 이처럼 꽃을 피웠던 것은 약 4만 년의 일이다.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어디서나 볼 수 있었던 원시적인 석기, 목재 도구가 만들어진 흔적, 불이 사용되었다는 확실한 증거가 발견될 정도이다. 그 시대 인간의 가격은 해부학적으로 완전히 지금과도 똑같은 일이라고 볼 수 있다. 두개골이 커서 현대인과 비슷한 크기를 매를 지니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그런데도 예술이 존재하지 않고 여러 개의 부품으로 이루어진 복잡한 도구가 없는 데다가 시체를 매장한 흔적도 나오지 않았다. 이 시대 인류의 문화 수준은 수만 년 더 앞선 시대의 인류의 문화와 전혀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어느 시점부터 갑자기 고고학성의 변화가 나타난다. 석기는 특수화가 진행되어 단순히 날을 세운 돌멩이가 사라지는 대신에 송곳, 곡괭이, 바늘과 같은 도구들이 등장한다. 뼈로 만든 낚시바늘 이나 작살, 창이 나타난 데 이어서 활과 화살도 출현했다. 그리고 인간은 처음으로 알타미라와 같은 동굴 역할을 그리기 시작한다. 4만 전 그런 인공물을 남긴 인류는 골격상 우리 현대인과 전혀 다르지 않다. 아마 DNA도 별 차이가 없을 것이다. 생물학적인 면으로 본다면 인류의 진화는 그 시점에서 그리 많이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나 문화적인 차원의 진화는 엄청난 가속도를 받으며 진행했다. 첫 동굴 벽화가 제작되었을 때부터 2만 3만 년이 지나기 전에 우리 조상들은 말과 같은 동물들을 길들이고 농경을 시작했다. 또 임시 거처가 아니라 오래 정조할 수 있는 가옥을 지었다. 이런 가옥은 그 이전에 전혀 볼 수 없었던 것이다. 게다가 야금술도 발견하기에 이르렀다. 그 다음에 이어진 몇천 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시기에 인류는 글쓰기, 수학, 천문학, 수레바퀴, 철학, 초고적인 의학을 창안해냈다. 그 이후에도
진보는 계속 가속되었다. 벌어지는 세기에 우리는 중력, 전기 그리고 빛의 신비를 벗겼다. 관측 가능한 번위에서 천체들을 만들기도 했다. 또 물질이나 에너지를 조작하는 기기를 보완했다. 이를 이용해서 먼 거리를 이동하거나 폭풍 위에 몸을 지키고 먼 곳의 물체를 가깝게 볼 수 있으며 말과 영성을 서로 주고받으며 방대한 양의 정보를 저장하거나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그리 멀지 않은 과거에는 온 나라가 총력을 기울여서 육체 노동으로 했던 대역사를 기계로 간단히 해치울 수 있게 되었다. 정교한 기계는 점점 늘고 있고 우리는 이를 사용해서 이미 자신의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과거 2세기 동안에 우리는 외부 세계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려고 노력해왔다. 그와 마찬가지로 인간 내부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요, 정말 짧은 기간에 이 모든 것을 이뤄냈다는 거죠. 우리 몸으로는 세포로 구성되며 그 세포는 단백질로 되어 있다. 단백질을 구조는 유전자에 의해서 규정된다는 게 밝혀졌다. 또 뇌와 신경계가 뉴런이라는 특수한 세포로 이루어진다는 사실, 그리고 뉴런들이 서로 정보를 교환하는 메커니즘도 규명이 되었다. 여기서 얻은 지식은 질병 치료에 응용되고 있다. 한 걸음 나아가서 치료뿐 아니라 정신과 육체의 기능이나 능력을 강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지금이야말로 그런 상황이 목전에 닥쳐 있는 셈이다. 100년마다 10년마다 아니 또는 1년마다 변화의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지는 데다. 동굴적화에서 농경에 이르기까지 만년이 걸렸다. 농경에서 문자 사용까지 수천 년, 문자 사용의 전기기관의 발명까지 또 수천 년이 걸렸다. 그러나 자동차의 발명에서 인간의 달 착륙까지는 70년이 안 걸렸다. 제임스 왓슨과 프랜시스 클릭이 처음으로 DNA 이중나선 구조를 밝혀낸 뒤부터 거인과 버이어 이렇게 노벨상 받은 사람들이 유전공학의 첫 성공을 거두기까지 불과 20년밖에 걸리지 않았다. 또 다음에 완전한 인간 제놈 지도로 완성하기까지는 30년이 채 안 걸렸다. 이와 똑같은 숨가쁜 변화가 이제 우리 곁으로 바싹 다가와 일어날 참이다. 그 변화의 물결은 정신과 육체를 새롭게 바꿔 만들 수 있는 힘을 우리 손에 쥐어주려고 하고 있다. 그래요. 이렇게 참 빠른 발전 속에 있는 인간. 이런 종류의 변화에 제동을 걸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다. 환경학자 빌 맥키본이 그런 사람이다. 우리가 만일 주변 세계를 바꾸듯이 심신을 변화시킨다면 삶의 의미를 상실할 것이고, 맥키본은 우려한다. 자신의 즉 인간의 정관 테크놀로지는 이제 그만하면 되었다 해서 그는 우리는 스스로를 지상에 묶어두고 있는 마지막 줄을 싹둑자리로 하고 있다. 만일 정말 잘라버린다면 우리는 아무 의미도 없는 진공 상태 속으로 조용히 떠다니게 될 것이다 라고 썼다. 우리에겐 한계가 있다. 그 한계에 의해서 인간이 정리된다는 맥키본의 생각이다. 우리가 이를 초월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인간일 수가 없는 것이다. 맥키본은 그런 생각에서 우리에게 이제 그만하면 되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인류사를 통해서 우리는 늘 한계를 뛰어넘어 새로운 능력을 획득해왔다. 만일 인간이 스스로 한계에 의해서 정리되는 존재라면 우리는 이미 오래전에 인간이 범죄를 벗어난 셈이다. 우리는 더구나 어느 과학 덕분에 수렵 채집 생활을 하던 조상들에 비해 훨씬 많은 것을 손에 넣을 수 있게 되었다. 우리의 정신적 육체적인 능력은 이미 크게 확장이 되었다. 어려운 카서 연 사태를 좀 더 분명히 보는 듯하다. 그는 지금 상태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은 글을 썼다. 인간의 정신은 현세의 활동에 지향하는 어떤 상황이나 상태나 목표에 도달하기를 희구하고 혈망하며 동경한다. 하지만 그것은 현세에서는 쉽게 이룰 수가 없다. 우리 정신은 실제 능력보다도 훨씬 앞선 것을 바라며 영속 이상의 것을 추구한다. 결국 우리 정신은 우리 자신을 초월한 상태까지 이르러 그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알지 못하게 된다. 역사를 그렇게 보면 카스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는 늘 우리 능력을 넘어선 경지에 도달하려 했다. 이렇게 오랜 시간 영원히 계속되는 만족감은 신화 속의 유토피아나 디스토피아에서만 볼 수 있다. 현실 세계에서 만족감이란 일시적이다. 무언가 성취하고 난 다음에 잠시 맛볼 수 있을 뿐이다. 만일 만족감이 너무 오래 지속되면 성장하거나 변화하려는 충동이 오히려 감퇴할 것이다. 이 같은 갈망, 즉 우리 능력을 초월해서 더 높은 경지에 도달하려는 생각,
현세는 이룰 수 없는 무언가를 달성하려는 야망이야말로 인류 세계를 구축한 원동력이다. 쾌적한 생활이 가능해진 것이나 생명을 구하는 약품을 얻은 것도 그 덕분이다. 그런 힘이 있기에 인류는 방대한 지식을 축적할 수가 있다. 미술, 음악, 철학도 모두 그런 힘이 만들어낸 것이다. 심오한 우주의 신비를 이해할 수 있게 된 것도 그런 힘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따라서 그만을 하면 됐다고 말하기보다는 언제나 더 많은 것을 추구하는 것이야말로 인간의 본성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현재 생활에 이용되는 모든 것은 선조들의 활동의 결과물이다. 충분히 이제 그만했다 되었다는 생각 대신에 그럼 다음에는 뭘 할까라고 질문을 던졌던 선조들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의 생활이 가능한 것이다. 용감하고 무모하기까지 한 발명가와 탐문가들이 더 나은 삶, 더 쾌적한 생활을 추구해왔다. 이와 함께 자기 자신보다도 아이들에게 더 나은 건강과 더 많은 기회를 물려주려고 했다. 호기심, 미지의 것을 시도해버리는 의지, 위험에 닥쳐서도 물러서지 않는 용기. 우리 선조들이 그 같은 심성을 지녔기에 오늘날의 모든 것이 가능해졌다. 그 빚을 갚을 수 없다면 미래 세대를 위해서 강세의 대가를 치를 수도 있지 않을까? 후손들은 우리가 개발한 기술을 어떤 방법으로든 활용할 것이다. 어떤 식으로 사용할지 예측하기는 어렵다. 또 우리가 지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방법이 될지도 모른다. 종의 운명. 까마득하게 먼 옛날 옛적에 일어났던 일련의 사건들이 지금 우리를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다. 600만 년 전 진화의 흐름 속에서 인류의 선조가 침팬지에게 해당하는 무리에 걸려져 나왔다. 하지만 인류의 조상의 뇌의 크기를 보니까 신체 크기에 따른 인류의 뇌 크기는 지난 700만 년 동안에 계속 가속해서 무려 3배가 되었다. 그렇군요. 내가 선조가 처음으로 원시적인 석기를 사용하기까지는 그로부터 300만 년이 지난 뒤였다. 오늘을 구사하고 불을 사용하기까지는 다시 수천 년이 더 필요했다. 그러나 지구상 생명체의 역사 전체를 추격해본다면 침팬지에서 갈려져 나온 뒤에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발전한 것이다. 과거 600만 년 사이에 인류는 직립하고 체포를 벗어버리고 더 오래 살게 되었다. 그 가운데 가장 인상적인 변화는 내가 급격히 커졌다는 점이다. 전체 흐름 속에서 보면 지구상의 생명이 출현한 다음에 뇌를 지닌 생물이 나타나기까지 거의 40억 년이나 걸렸다. 그로부터 다시 6천만 년 후에 나타난 인류와 침팬지의 공동 조상에 지녔던 뇌의 영역은 겨우 400cm 제곱 400cm 3 제곱이었다. 그때부터 오늘까지 600만 년에 걸친 진화의 결과 인류의 뇌 평균 영역은 1350으로 3배가 넘게 커졌다. 일반적으로 진화는 방향성을 띠지 않는다. 마스터 플레이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철학자 데니얼 데니어스의 말에 따르면 진화는 알고리즘이며 단순한 규칙이 계속 반복되어서 적용된다. 미래 세대에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유전자는 번성하는 반면 그렇지 못한 유전자는 소멸하는 게 진화의 규칙이다. 그런 과정에서 더 복잡하고 더 지적인 생물이 등장하는 경우는 있지만 단순한 생물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진화에 의해서 선택되는 것은 가장 효율이 좋은 개체다. 그 결과 필요 없어진 형질은 사라져버린다. 대부분의 경우에 진화에는 어떤 방향성도 나타나지 않는다. 개체 수로 보나 종수로 보나 또는 전체적인 바이오매스로 보나 현재 지구 생명체 가운데 가장 우세한 것은 단세포 박테리아다. 생화학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지구는 현재 박테리아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다. 3억 5천만 년 전부터 변함없이 그래왔다. 진화의 과정 자체에서 방향성이 없지만 특정한 환경이나 종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적어도 일정한 시기에는 방향성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인류가 출현하기 전부터 이 같은 환경적인 생활학적인 요인들이 몇 가지 조합되어서 생명의 넘어 영장력까지에서 분기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했다. 그 결과 등장한 것이 큰 뇌를 지니고 정교한 도구로 사용하여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뛰어나고 수명이 긴 성질을 지닌 무리다. 이런 변화가 연속적으로 일어난 것은 놀라운 일이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수많은 가설들이 나와 있다. 진화 심리학자에 따르면 우리 인간은 인지적인 니치에 위치한다고 한다. 니치. 우리가 그에 딱 들어맞게 계속 선택해 왔다는 것이다. 도대체 무엇이 이러한 거대한 진화의 물결을 촉박했는지 밝혀낼 수 없을 듯하다. 우리가 아는 것은 앞에서 설명한 사건들을 계기로 위상 변화가 일어나 우리들의 진화 속도가 확실히 달라졌다는 점이다. 600만 년 전에 갑자기 생명의 나무 가지에서 생긴 변화에 가속도가 붙었고 이로 인해서 새롭고 복잡한 현상이 나타났다. 다세포 생물에 등장한 것은 한참 뒤인 약 7억 년 전의 일이다. 그때 처음으로 생명의 다양성이 꽃을 피웠다. 약 5억 4천만 년 전에 캄브리아기 폭발이 시작이 되었다. 그로부터 약 수천만 년 사이에 오늘날 생물에 나타나는 기본적인 체제가 모두 만들어졌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최초의 30억 년 사이에 자료나 박테리아 정도의 단순한 생물들밖에 없었으나 눈 깜짝할 사이에 모든 것이 변했다. 그때까지 볼 수 없었던 복잡하고 다양한 생물들이 나타난 것이다. 우리 인간은 그 다음 단계의 위상 변화를 상징하는 존재다. 우리는 진화의 정착점에 서 있는 것이 아니다. 진화의 정착점에 아직도 발전될 그 가치가 있다. 앞으로 어떤 방향을 목표로 승진하고 변화할지 스스로 선택할 수가 있다. 모두가 똑같은 변화를 선택하지 않아도 된다. 모두 같은 방향을 향해서 갈 필요는 없다. 서로 다른 사람은 다른 사회, 다른 사고방식들이 서로 다른 목표를 선택할 것이다. 지금부터 100년, 1000년, 100만 년 뒤에 이 세계, 아니 우주의 일각이라고 부르는 것이 나을 듯하다. 에 사는 사람들은 도저히 우리 후손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사람들이 꽤 있을지 모른다. 무엇보다 우리 후손들은 놀랄만한 다양성을 보일 것이다. DNA, 이런 원시적인 호모사피엔스 같은 생물을 시초로 모든 새 생명체들이 출현했다니 호모사피엔스들은 자신이 무엇을 창조하고 있는지 알지 못했을 것이다. 우리는 하려고만 하면 새로운 종류의 생명을 자라게 할 씨앗이 될 수 있다. 상상도 못할 만큼 새로운 생물을 창조할 수 있는 것이다. 창조의 특권적인 인간의 발전상이 종말이 없는 세상으로 계속 이어질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 글쎄다. 그것은 또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겠고 아닐 수도 있고, 감사히 말은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실현 사이에 심리를 건드리고는 나에게 손을 내밀어 줬다. 그분들이 힘이 없었다면 지금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다. 나름대로 이렇게 감사의 말을 듣고 연구를 많이 깊이 생각을 하신 흔적이 많이 있는 책인데, 자, 이렇게 뒤에 보니까 추천한 분들이 유전자 치료와 신경과학의 가능성이 빼어났다. 타임스에서 강력 추천한다. 이보다도 우수하고 이해하기 쉬운 책이 있을까? 뻔뻔하기도 자연에 반하는 기술적 조작을 주장하는 책, 흥미를 자아내는 명쾌한 해석, 저자는 매우 유용하고 믿을만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정말 뛰어나다 열정적인 책, 인류의 유전자 변형에 찬성하든 반대하든 또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했던 꼭 읽어야 할 책이다. 재미와 유익한 정보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은 좋은 책이다. 다가올 인간의 능력의 강화에 대해서 일별하고 있다는 것이 이 책의 큰 미덕이다 등등 이렇게 추천을 했네요.